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단돈 500만 원이 전부였어요. 처음에는 화물차 한 대로 시작했어요. 낮에는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거래처를 찾아다녔죠. 아내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꼭 성공할 거야. 매일 이렇게 말하며 힘을 주던 아내가 있어 버틸 수 있었죠. 6개월 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을 얻었어요. 물류회사의 시작이었죠. 첫 달에는 거래처 하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아내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서 대형 물류회사들을 찾아다녔어요. 처음에는 다들 문전박대했죠.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첫 거래처가 계약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 아내와 저는 밤새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아내는 내 품에 안겨 울었어요. 그때부터였죠. 우리 부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일했어요. 첫 해에는 직원을 한 명도 둘 수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죠. 두 번째 해에 드디어 트럭 한 대를 더 구입할 수 있었어요. 기사님 한 분을 채용하고 아내는 그분의 식사까지 챙겼습니다. 사장님 부부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며칠을 울더라고요. 5년이 지났을 때는 직원이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두가 한 가족처럼 지냈어요. 직원들 자녀 돌잔치부터 결혼식까지 아내는 친어머니처럼 챙겼죠. 10년이 지나자 우리 회사는 업계에서 알아주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어요. 매출이 100억을 넘어섰을 때 아내가 또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진짜 해냈어. 15년 차에는 매출이 300억을 돌파했어요. 우리 부부의 작은 꿈이 이렇게 큰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왕호는 그때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아내는 아들이 돌아오자 매일 밤 특별한 반찬을 만들었어요. 우리 아들. 이제 회사도 배우고 결혼도 해야지. 그렇게 좋아하던 아내 얼굴이 떠오르네요. 왕호는 이사로 회사에 합류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직원들보다 늦게 퇴근했죠. 거래처 사장님들도 왕호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김 회장님, 아드님이 참 훌륭하네요. 그때마다 아내와 저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20년 차가 되던 해, 우리 회사는 매출 500억을 돌파했어요. 직원이 300명이 넘어섰고 전국의 물류센터만 15개를 보유하게 됐죠. 그러다 합병증이 와서 병원에 입원한 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당뇨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며칠 입원하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병원에 와서 내 손을 잡아주었어요. 여보, 걱정 마. 내가 있잖아. 그때 아내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해요.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죠. 평소처럼 아내가 병문안을 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왕호가.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내 품에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알고 보니 왕호가 이사회를 소집했더라고요. 회사 경영권을 자신에게 넘기라는 안건을 올렸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시니 제가 경영을 맡아야 합니다. 이사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네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왕호는 1년 전부터 이사들을 하나씩 매수해 왔더군요. 주주들도 설득했다고 해요. 아버님은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네요. 아내는 아들의 배신에 실신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왕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어머니도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퇴원하자마자 회사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경비들이 저와 아내의 출입을 막았어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경비대장이 그렇게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그 회장이란 게 바로 왕호였어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왕호야, 이럴 순 없어. 너가 어떻게? 아내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하늘이 노랗게 보였어요. 20년 동안 일군 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됐죠. 직원들은 창문 너머로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완벽했거든요. 결국 우리 부부는 경비들에게 끌려 회사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날이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호는 사장실 창문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올려다봤을 때 그 녀석은 담담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하지?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비에 젖어 들렸어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게 전부였어요. 당장 우리가 갈 곳도 없었고 돈도 없었으니까요. 모든 재산이 회사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당장 그날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아내는 계속 울었지만 저를 걱정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나는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 돼.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인근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봄비는 계속 내렸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밤을 지샜어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누가 알았을까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봄이 될 줄은요. 여러분, 노숙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저와 아내는 그날부터 지하철역을 전전했어요. 수중에 있던 현금은 고작 37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제 당뇨약을 사는데 써야 했어요. 여보, 이거 먹어. 아내는 매일 새벽 일찍 나가서 빵을 사왔어요. 본인은 안 먹고 나를 챙기더군요. 지하철역 구석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한때는 500억 회사의 회장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노숙자일 뿐이었죠. 인슐린 주사를 맞지 못해 매일 고통에 시달렸어요. 아내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잠깐만 기다려요. 내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올게. 아내는 매일 아침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나이든 여자를 써주겠다는 곳은 없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역 근처 식당에서 버리는 음식을 주워왔습니다. 이거 먹어요. 아직 멀쩡해.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완전히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잠을 자는 게 일상이 됐어요. 아내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박스를 주우러 다녔죠. 그 돈으로 겨우 제 당뇨약을 살 수 있었어요. 여보, 나는 괜찮으니까 약부터 사요. 아내는 자기 몫의 식사를 포기하면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은 지나가는 사람이 1,000원짜리 한 장을 던지고 갔습니다. 순간 아내와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지하철역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등을 파고들었어요. 저기 저 노숙자들 좀 봐. 지저분해 보여서 싫어. 이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아내는 그럴 때마다 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 그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2달째가 되자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당뇨 때문에 다리가 자주 저리고 아팠거든요.
하루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아내가 울면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더군요. 여보, 정신 차려봐요. 제발. 그때 아내의 목소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구급차를 불러줬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없어서 응급실에서 최소한의 치료만 받고 나왔죠. 그날 밤 아내는 더 많은 박스를 주우러 다녔어요. 제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당신 약값은 꼭 마련해야 해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뒷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어요. 3개월이 지날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시원 한 방을 구할 수 있는 돈이 모였어요. 아내가 박스를 주워 모은 돈이었죠. 방이라고 해봐야 겨우 2평 남짓한 크기였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천국 같았죠. 드디어 지하철역을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그날 밤 계속 울었어요. 여보, 이제 좀 편하게 잘 수 있겠다. 작은 방이지만 서로 기대어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어 버틸 수 있었어요. 때로는 아내가 나를 안아주고 때로는 제가 아내를 안아주며 힘이 됐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하루하루를 살아냈어요. 누가 알았을까요? 이 작은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고시원에서의 생활은 그래도 지하철역보다는 나았어요. 좁디 좁은 방이었지만 그래도 지붕이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박스를 주우러 가기 전에 항상 내 얼굴을 한번 쓰다듬었죠. 여보, 다녀올게. 그렇게 인사하고 나가는 아내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내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기에 아내는 더 많이 일하려고 했습니다. 새벽에는 박스를 주웠고 낮에는 식당 일을 찾아다녔어요. 하루는 아내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스를 줍다가 유리에 베어서 상처투성이었어요. 이게 뭐야? 아, 이거요? 괜찮아요. 금방 나아요. 아내는 손을 숨기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몰래 울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가끔 고시원 주변을 산책할 때면 사람들이 우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옷이 낡고 허름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당당했어요. 우리가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정직하게 살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느 날은 아내가 식당 일을 구했다며 좋아했어요.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죠. 이제 당신 약값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활짝 웃었어요. 하루 일당이 5만 원이었대요. 아내는 그날부터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에 박스를 줍고 낮에는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또 박스를 주었어요.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 제가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걱정 마요. 나는 힘이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얼굴이 점점 말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고열에 시달렸어요. 오늘은 쉬어야 해. 안 돼. 오늘 안 나가면 일자리 뺏길 거예요. 결국 아내는 열이 40도가 넘는 상태로 일하러 갔어요. 그날 저녁 아내는 거의 기다시피 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 좀 누워 있을게요. 아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와서 먹였죠. 그날 밤 아내는 계속 헛소리를 했어요. 아, 박스 주워야 해. 여보, 약값 모아야 해. 그 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내는 사흘 동안 알아누웠어요. 그동안 일자리는 다른 사람한테 갔대요.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절 걱정했습니다. 이제 당신 약값은 어떡하지? 그 말을 하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내는 병도 다 낫기 전에 또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마트 청소 일을 구했어요.
새벽 2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까지 일하는 거였죠. 이제 박스는 그만 줍고 이것만 할게요. 하지만 아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청소 일을 마치고 나면 또 박스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아내의 옷에서는 항상 쓰레기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아내는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 우리 곧 좋은 날 올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눈빛은 언제나 반짝였습니다. 점점 더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장갑도 없이 박스를 주웠죠. 손이 트고 갈라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아내가 안쓰러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는 아내 몰래 나가서 박스를 주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걸음도 제대로 못 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금방 돌아와야 했어요. 그날따라 아내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조금 걸었어요. 아내는 내 얼굴을 보더니 알았다는 듯 웃었어요. 여보, 당신은 그냥 내가 하는 거 보기만 해? 그 말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새벽이었어요. 아내는 늘 하던 대로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항상 하던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마트 청소를 마치고 나면 곧장 박스를 주우러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아침 9시가 되어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보통은 8시면 돌아왔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가 쓰던 중고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었죠. 10시가 되어도 소식이 없었어요. 겨우 걸음을 옮겨 아내가 일하던 마트로 갔습니다. 아니, 김 씨는 7시에 퇴근했는데요? 마트 관리자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내가 자주 가던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1시간을 넘게 걸었을까요? 골목 구석에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어요. 여보, 아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제발 정신 차려봐. 아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물었죠.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제가 남편입니다. 환자분이 심각한 뇌출혈로 쓰러지신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수술비는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돈이 없었으니까요. 간호사가 결제를 요구해서요.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료진이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죠. 그렇게 아내는 세상을 떠났어요. 돈 한 푼 없어 응급실에서 아내를 보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도 제대로 못 차렸어요. 병원 영안실 한켠에서 조촐하게 치렀죠. 아무도 오지 않은 장례식이었어요. 왕호에게도 연락했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도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아내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썼어요. 장례 비용도 없어서 병원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화장터에서 아내를 보낼 때까지 혼자였어요. 여보, 미안해. 그게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육고를 받았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죠. 결국 아내의 유골함을 들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아내의 유골함을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이러려고 당신을 고생시켰나? 아내가 마지막으로 주운 박스들이 아직 방 한켠에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또 울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가다니.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당뇨 때문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상관없었죠. 차라리 이대로 아내 곁으로 가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아내의 한을 풀어주지 않고 죽을 순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의 유골함 앞에서 맹세했어요. 기다려. 내가 꼭 복수하고 갈게.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어요. 두려울 것도 없었죠. 오직 하나의 목표만 남았어요. 회사를 되찾고 그 페류나에게 복수하는 것. 그게 제가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어요. 복수를 하려면 먼저 건강부터 회복해야 했어요. 아내가 남긴 마지막 돈으로 당뇨약을 샀습니다. 무료 진료소를 찾아다니며 인슐린 주사를 맞았어요. 처음 찾아간 진료소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죠. 노숙자처럼 보인다고 약을 안 주더군요. 다른 진료소를 찾아 3시간을 걸어갔어요. 그곳에서도 차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인슐린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2시간씩 걸어서 진료소에 갔어요. 어떤 날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쓰러질 것 같았죠. 그래도 아내 생각하면서 한 발자국씩 걸었습니다. 진료소 원장님이 저를 딱하게 보셨는지 특별히 신경 써주셨어요. 몸이 많이 약해지셨네요. 원장님 말씀대로 많이 야위었더군요. 한 달 동안은 진료소와 고시원을 오가는 게 일과였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2달이 지날 무렵 드디어 거래처들을 찾아갈 만한 체력이 생겼어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20년 동안 거래했던 박 사장님 회사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저를 모른 척했어요. 예전에는 존댓말을 쓰던 사람인데 이제는 달라졌더군요. 사장님 안 계신다고 전해라.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찾아갔죠.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을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회사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박 사장님이 절 만나줬습니다. 김 회장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박 사장님은 절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렸어요. 제 사정을 듣고는 더 큰 충격을 받으셨죠. 우리 물류창고 경비로라도 일하시겠습니까? 박 사장님의 제안을 고맙게 받아들였어요. 월급은 150만 원, 숙소는 경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천국 같았어요. 당장 고시원을 나와 물류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경비실이 제 집이 됐어요. 아내의 유골함을 경비실 한켠에 두고 매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경비일은 생각보다 고됐어요. 밤낮 없이 출입 차량을 체크하고 순찰을 돌았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밤 순찰이 힘들었어요. 당뇨 때문에 발이 저리고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했죠. 아내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박 사장님이 가끔 들러서 음료수도 주시고 도시락도 챙겨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 근무 시간이면 아내와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잘 지내지? 유골함 앞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오늘은 20대의 차량이 들어왔어. 야간 순찰할 때 달빛이 참 예뻤어.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그러다가도 복수 이야기를 하면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기다려. 내가 꼭 그놈을 무릎 꿇게 만들 거야. 낮에는 틈틈이 회사 소식을 알아봤어요. 물류기사들이 많은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왕호가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노름에 빠졌다던데. 직원들 월급도 제때 안 준다는 소문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 들려왔어요. 그럴 때마다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엔 새벽 시장에서 짐을 날랐어요. 박스 하나에 1,000원씩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봐야 3만 원 정도였지만 그래도 돈이 되었죠. 당뇨 때문에 다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쉬는 시간에 인슐린 주사를 맞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경비실 바닥 장판 밑에 돈을 숨겼습니다. 아내의 유골함 앞에서 매일 밤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꼭 복수하고 말 테니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냈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며 때를 기다렸어요.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비실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익숙한 얼굴이 물류창고를 찾아왔어요. 총무과장이었던 김 과장이었죠. 회장님, 죄송합니다. 김 과장은 절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왕호가 어떻게 회사를 빼앗았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사들을 하나씩 매수했습니다. 돈으로 될 사람은 돈으로, 협박할 사람은 협박으로 소나기에 넣었대요. 주주들에게는 회사가 망할 거라고 겁을 줬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초기라고 거짓말도 퍼뜨렸더군요. 그래서 주주들이 주식을 헐값에 넘겼습니다. 김 과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왕호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노름에 빠져서 회사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였죠. 이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김 과장이 USB를 건네줬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횡령 증거, 배임 증거,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이걸 경찰에 넘기면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복수가 아니었죠.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지금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과 연락할 수 있나?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회사 내부 사정을 자세히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김 과장이 새로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번 달도 직원들 월급이 밀렸습니다. 거래처 3군데가 더 끊겼습니다.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소식들이 하나둘 들려올 때마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재무부장이었던 박 부장도 찾아왔어요. 회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 부장이 가져온 자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왕호가 회사 돈 50억을 빼돌린 증거였어요. 노름판에서 다 날렸다고 합니다. 직원들 월급을 밀리면서도 노름을 했다는 거죠.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김 과장과 박 부장이 찾아왔어요. 점점 더 많은 정보가 모이기 시작했죠. 왕호의 모든 범죄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걸로 왕호의 목을 조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는 동안 회사는 계속 추락했대요. 매출이 80%나 감소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이제 곧 부도날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의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퇴사한 직원들도 하나둘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회장님 곁에서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죠. 거래처 사장님들도 연락이 왔어요. 김 회장, 우리가 도와주겠네. 20년 동안 쌓은 신용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왕호는 아직 모르겠죠. 자기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다는 걸요. 복수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거였죠. 김 과장이 새로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사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왕호를 따르던 이사들도 이제는 배를 갈아타려 한다는 거죠. 회사가 곧 무너질 거라는 걸 다들 알아챘나 봅니다. 그들의 배신은 당연한 거였어요. 돈으로 산 충성은 돈이 떨어지는 순간 배신으로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매일 밤 아내의 유골함 앞에서 기도했어요. 복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마지막 카드만 남았습니다. 왕호의 몰락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렸어요. 아내도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반드시 그 페르나의 멱살을 잡고 무릎 꿇게 만들 테니까. 옛 거래처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김 과장이 정리해준 명단을 들고 한 곳 한 곳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대구의 한 물류회사였어요. 15년 동안 거래했던 곳이죠. 아침 일찍부터 기다렸다가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이봐, 김 회장. 이게 얼마만인가?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도 왕호 그 녀석 때문에 큰 손해를 봤다네. 계약금도 떼이고 물건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김 회장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20년 동안 쌓은 신용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었죠. 나와 다시 한번 해보지 않겠나? 조심스레 제안을 했어요.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회장이라면 믿을 수 있지. 첫 거래처가 확보됐어요.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옛 거래처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김 회장님 소식 듣고 많이 걱정했습니다. 이분도 왕호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하더군요. 물건 제때 안 오지. 약속 안 지키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망설임 없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거래처가 늘어났어요. 한 달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하루에 서너 군데씩 찾아갔죠. 어떤 곳은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갔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저를 믿어주었어요. 김 회장이 돌아온다니 다행이네. 이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겠소.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2달이 지나자 드디어 은행을 찾아갔어요. 20년 동안 거래했던 지점장님이 아직도 계시더군요. 김 회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점장님도 제 사정을 듣고 놀라셨어요. 새로 시작하실 생각이시라면 저희가 돕겠습니다. 융자를 약속받았습니다. 신용이 있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옛 직원들도 하나둘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다들 왕호 밑에서 일하기 싫다고 하더군요. 월급도 제때 안 주고 인격적으로도 무시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드디어 새로운 회사를 차릴 준비가 됐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아내의 유골함을 제일 먼저 들고 들어갔죠. 여보, 우리 다시 시작이야. 처음엔 직원이 3명뿐이었어요. 김 과장, 박 부장, 그리고 저. 하지만 곧 10명,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들 월급이 적어도 절 믿고 따라와 줬어요. 첫 거래를 시작했을 때가 기억나네요. 트럭 한 대가 첫 출발을 했어요. 직원들과 함께 트럭을 배웅하면서 울컥했죠. 회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김 과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는 기적처럼 성장했습니다. 거래처들이 믿고 맡겨주니 일이 술술 풀렸어요. 한 달 만에 트럭을 3대나 더 구입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죠.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했어요. 예전처럼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새 회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했어요. 첫 달 매출이 5억을 넘어섰습니다. 직원들 모두가 밤낮 없이 일했어요. 김 과장은 한 달 내내 자택에도 못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회장님 곁에서 일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직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2달째 되던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왕호의 회사에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3개월째 월급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박 부장이 전해주는 소식이었어요. 직원들이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왕호는 회사에 나타나지도 않았대요. 한 달 전부터 노름판에서 살다시피 했다는 거죠. 3달째가 되자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준다고 선언했대요. 이자도 못 갚는 회사에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금줄이 완전히 막힌 거였습니다. 거래처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곳은 우리 회사로 거래를 옮겨오기도 했습니다. 김 회장님 회사라면 믿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 회사는 4개월 만에 직원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출도 20억까지 올라갔어요. 모든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죠.
회장님, 이런 회사는 처음입니다. 다들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유골함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5개월째 왕호의 회사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이제 곧 부도날 거라고 다들 도망가는 중입니다. 김 과장의 말대로였습니다. 왕호를 따르던 이사들도 배를 갈아타려 한다는 거죠. 6개월이 지나자 매출이 50억을 돌파했어요. 직원도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새로운 물류센터도 열었어요. 반면 왕호의 회사는 계속 추락했대요. 거래처가 90%나 끊겼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직원들도 대부분 퇴사했고요. 이제 회사가 텅 비었다고 합니다. 박 부장이 전해주는 소식이었어요. 7개월째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왕호의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제 매각밖에 답이 없다고 합니다.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은밀히 인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이름으로 하진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접근했죠. 주주들은 빨리 팔고 싶어 했어요.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기 전에 팔아야 한다고들 했습니다. 이사들도 매각을 찬성했어요. 왕호는 이미 회사에 관심이 없어 보였대요. 8개월째 매각 절차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여러 회사가 인수 의향을 보였지만 결국 우리가 선택됐습니다. 물론 왕호는 제가 뒤에 있다는 걸 전혀 몰랐죠. 주식 매수가 시작됐어요. 하나둘씩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9개월이 되던 날 드디어 과반수 지분을 확보했어요. 이제 회사는 제 것이 된 거였습니다. 직원들과 조용히 축하 파티를 했어요. 회장님, 드디어 해내셨네요. 다들 기뻐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 밤 아내의 유골함 앞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이야. 회사를 되찾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정한 복수는 이제부터예요. 왕호에게 지옥이 뭔지 보여줄 거예요. 아내가 겪은 고통의 100배 1000배로 갚아줄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복수의 시작. 인수 과정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김 과장이 모든 절차를 꼼꼼히 준비했거든요. 제3자 명의로 접근했기에 왕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실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회사 자금 100억 이상을 횡령했더군요. 노름으로 날린 돈이 대부분이었죠. 직원들 퇴직금도 빼돌렸대요. 회장님이 20년 동안 쌓은 거 2년 만에 다 망쳤습니다. 실사팀장이 분노하며 말하더군요. 주주총회 소집이 결정됐어요. 안건은 단 하나, 경영권 이전이었죠. 왕호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급하게 이사들을 불러 모았다고 하더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사들은 등을 돌렸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도 다 망할 뻔했소. 한때 왕호의 편이었던 사람들이 돌아섰습니다. 주주총회 전날 왕호가 직접 찾아왔대요. 인수하려는 회사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했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만나주지 않았어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대표였으니까요. 주주총회 당일 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대요. 총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를 보았거든요. 아버님?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렸죠. 지금부터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이 울려 퍼졌어요. 첫 안건은 대표이사 변경이었습니다. 왕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기만 했죠. 찬성 98%.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어요. 이제 회사는 완전히 제 것이 됐습니다. 아버님, 이럴 순 없어요. 왕호가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무시했어요. 경비, 이 사람 내보내 주시죠. 차갑게 내뱉은 한마디였어요.
경비들이 왕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 모습이 낯이 익더군요. 2년 전 저와 아내가 끌려나갈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다음 순서로 횡령건을 다뤘어요. 현 시점까지 확인된 횡령액은 127억입니다. 안건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결을 이것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왕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함을 넘어 푸르게 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청구였어요. 개인 재산 일체를 환수하는 내용이었죠. 이것도 당연히 통과됐고요. 주주총회가 끝나고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20년 동안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의자에 앉으니 아내 생각이 났어요. 여보, 드디어 해냈어. 책상 위에는 왕후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더군요.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지시했어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켜보게.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예요. 이날 밤 처음으로 회사에서 잤어요. 아내의 유골함을 사무실에 모셨습니다. 여보, 우리가 다시 돌아왔어. 창밖을 보니 달이 유난히 밝더군요.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복수를 위한 시작이죠. 왕호는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아내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젠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어요. 기다려요. 이제 시작이니까. 회사로 돌아온 첫날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직원도 있었고 환하게 웃는 직원도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오시는 거 맞죠? 현관 앞에서 직원들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일했던 얼굴들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이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어떤 직원은 엉엉 소리내어 울기도 했습니다. 회장님이 안 계신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왕후 때문에 고생했다는 이야기들이 하나둘 들려왔어요. 월급도 제때 못 받고 야근 수당은 꿈도 못 꾸고 휴일도 없이 일만 시켰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직원들을 이렇게 괴롭혔다니. 사무실로 올라가는 길도 쉽지 않았어요. 한 명 한 명이 인사를 건네며 울먹였거든요. 이제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는 거죠. 회장님만 계시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왕후가 앉았던 자리는 이미 깨끗이 치워져 있었어요. 김 과장이 준비를 다 해놨더군요. 책상 위에는 아내와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모님 사진은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눈물을 훔치며 말하더군요. 자리에 앉자마자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희망이 보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오늘부터 밀린 월급을 모두 지급하겠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못 받은 수당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네, 한 푼도 빠짐없이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직원에게 짜장면을 시켰어요. 예전에 아내가 늘 하던 일이었거든요. 사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누군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제 아내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제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부서별 회의를 했어요. 각 부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악했죠.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다 바꾸겠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자연스레 회식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부장님 한 분이 나서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다들 서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샀어요. 여러분, 건배합시다. 술잔을 높이 들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직원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아내의 유골함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여보, 봤지? 우리가 해냈어. 창밖을 보니 달이 밝더군요. 마치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회사도 되찾았고 이제 복수만 남았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보낸 자식.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직원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 더욱 다짐이 됐습니다. 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엔 왕호에게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복수할 거예요. 왕호가 매일같이 회사를 찾아왔어요. 아침 일찍부터 회사 앞에서 서성이더군요. 직원들에게 지시했어요. 저 자식 절대 건물 안으로 들이지 마시오. 경비실에도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회장님 명령입니다. 왕호 씨는 출입 금지입니다. 처음에는 경비실에 찾아와서 애원했대요. 아버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잠깐이라도 좋으니 뵙게 해주세요. 하지만 철저하게 무시했죠. 어떤 날은 비를 맞으며 하루 종일 서 있기도 했어요. 추운 겨울날에도 회사 앞을 떠나지 않았대요. 직원들이 전해주는 말이 많았습니다. 회장님, 왕호 씨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벌써 3시간째 그러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왕호의 모습이 처절해 보였죠. 하지만 아내 생각이 났어요.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 생각을 하니 왕호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편지를 보내왔어요. 반성문이라고 하더군요. 읽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찢어버렸어요. 회장님, 읽어보시는 게 김 과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 자식 편지는 절대 받지 마시오. 그래도 매일같이 편지가 왔어요. 하루는 10통이 넘는 편지를 보냈더군요.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2달이 지나도 왕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직원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려 했어요. 회장님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던데요. 정말 뉘우치고 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3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왕호가 술에 취해 회사 로비로 뛰어들었대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경비들이 바로 제압했죠. 그날 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왕호를 업무방해로 고소할 것인지 물어보더군요. 네, 고소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회사 주변 식당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을 알아내서 매일 와 있었죠. 회장님, 오늘도 왔습니다. 비서가 매일 같은 보고를 했어요. 식당도 전부 바꿨습니다. 왕호의 얼굴조차 보기 싫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회사 뒷문으로 따라오더군요. 아버님, 제발. 차가운 시선으로 쳐다봤어요. 경비. 그 한마디면 충분했죠. 왕호는 또다시 경비들에게 끌려나갔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너무하신 거 아닐까요? 그래도 아들인데. 하지만 그들은 몰라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갔는지. 왕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5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왕호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식들아, 내가 누군 줄 알아? 경찰서에 실려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업무방해에 협박죄까지 더해졌습니다. 벌금형은 이제 구속으로 바뀌었죠. 1달 동안 구치소에 있었대요. 나올 때는 더 초라해진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매일 밤 아내의 유골함 앞에서 다짐했으니까요. 여보, 저 자식은 이제 우리 아들이 아니야.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파렴치 아닐 뿐이야.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왕호는 여전히 회사 주변을 서성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그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그 자식의 영혼까지 갉아먹을 거예요. 그날은 직원들과 단체로 짜장면을 시켜 먹는 날이었어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전 직원이 함께 식사하는 날로 정했거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하던 관례를 다시 시작한 거였습니다. 아침부터 직원들 사이에 웃음소리가 많았어요. 오늘 점심 짜장면이죠? 벌써부터 배가 고파요. 이런 말들이 오가는 게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총무과에서 중국집에 미리 주문을 넣었어요. 직원이 300명이 넘으니 여러 곳에 전화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회장님, 탕수육도 주문할까요? 물어보는 직원의 눈빛이 아내와 똑같았어요. 그래요. 예전처럼 하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로비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배달원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도왔어요. 마치 명절 전날 같은 분위기였죠. 식당에 모두가 모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사모님 계실 때처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든 여직원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더군요. 다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짜장면 한 그릇에 이렇게 많은 추억이 담겨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검은 짜장면 위로 노란 단무지가 돋보이더군요. 맛있게 드세요. 제 한마디에 모두가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옛날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문득 아내 생각이 나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무실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엔 잘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쓰레기장이 있는 곳이라 직원들도 잘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어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왕호가 쓰레기통 옆에서 직원들이 남긴 짜장면을 먹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분명 왕호가 맞았습니다. 허름한 양복을 입은 채 쓰레기통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한때는 호텔 레스토랑에서나 밥을 먹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잔반을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손이 까맣게 된 채로 허겁지겁 먹고 있었어요. 짜장 소스가 턱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지고 더러웠어요.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마치 거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순간 다른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박스를 줍던 아내의 모습이, 찬바람에 떨면서도 제 약값을 벌던 아내의 모습이, 허리가 휘도록 고생하던 아내의 모습이, 그리고 결국 그 고생 끝에 쓰러져 돌아가신 아내의 모습이 눈앞이 새빨개졌어요. 귓가에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발로 짜장면 그릇을 걷어찼습니다. 그릇이 날아가면서 검은 국물이 사방에 튀었어요. 왕호의 얼굴과 양복에도 짜장 국물이 묻었습니다. 당장 꺼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어미가 네 때문에 죽었는데 그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왕호가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검은 짜장 국물이 묻은 얼굴로 절 올려다보더군요. 아버님, 제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바지가 젖은 땅에 무릎 꿇은 채로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당장 꺼져. 네 어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박스 줍다가 쓰러져 죽었어.
너 때문이야. 근데 이제 와서 무릎 꿇고 빈다고 용서가 되는 줄 알아? 그래, 그렇게 무릎 꿇어. 평생 그렇게 무릎 꿇고 살아. 네 어미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지 알겠지? 그래, 평생 그렇게 살아. 등을 돌려 돌아서는데 왕후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아버님, 한 번만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왕후가 뒤로 넘어졌어요. 짜장면 그릇 파편 위로 쓰러졌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났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시 제 발목을 잡으려 했죠. 이번에는 경비를 불렀어요. 이 사람 당장 끌어내시오. 경비 둘이 왕후의 팔을 잡았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절 불렀어요. 아버님, 아버님. 목이 쉬어가는 소리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회사로 들어오는데 직원들이 모여 있더군요. 아까 소동을 다 봤나 봐요. 회장님,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절 바라봤습니다. 무시하고 사무실로 올라왔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왕후가 회사 정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울고 있나 봐요. 2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였어요. 3시간이 지나도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아직도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닐까요? 관심 없다는 듯 자리를 지켰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왕후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저 사람 업무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왕후를 끌고 가더군요. 저항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절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더군요. 그날 밤 아내의 유골함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내가 너무 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알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라는 걸요. 그 자식의 영혼을 갉아먹는 게 진정한 복수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김 과장이 보고를 했어요. 왕호 씨가 구치소에 수감됐답니다. 업무 방해에 경찰 공무집행 방해까지 더해졌대요. 이번에는 벌금형으로는 안 된다고 하네요. 실형을 살게 될 거래요. 그날부터 회사 앞에서 왕후를 볼 수 없었어요. 한동안은 조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내의 한을 풀어줄 때까지는, 그 자식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니까요.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회장님, 이제 짜장면 시키지 말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계속합시다. 짜장면 한 그릇에 담긴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복수의 맛이 났어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우리는 계속 짜장면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난 알아요. 왕후가 또 올 거란 걸. 그때는 더 처절한 모습일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니까요.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매출 1,000억을 돌파했어요. 직원도 500명이 넘어섰죠. 아내의 이름으로 장학재단도 설립했어요.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내라면 좋아했을 거예요. 회사 앞에는 아내의 동상도 세웠어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직원들이 출근할 때마다 인사를 하고 간대요. 사모님,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왕후는 여전히 가끔 회사 앞을 서성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뒤로 더 초라해졌어요. 이제는 옷차림도 제대로 못하고 다녀요. 머리도 지저분하고 수염도 덥수룩해요. 직원들이 전해주는 소식으로는 요즘 고시원에서 산다고 하네요. 하루하루 술에 취해 살고 있다고 해요. 가끔 회사 앞 벤치에 앉아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대요. 직원들도 이제는 무시하고 지나가네요. 처음엔 안쓰러워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달라졌어요. 사모님을 생각하면 저 사람 볼 낯이 없어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어느 날은 왕후가 아내의 동상 앞에서 울더군요. 무릎 꿇고 빌고 있었대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경비가 와서 전해줬습니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동상 앞에서조차 보기 싫었으니까요. 지난 추석에는 아내의 납골당을 찾아갔다고 하네요. 문 앞에서 몇 시간을 서성이다 갔대요. 들어갈 용기도 없었나 봐요. 당연한 거죠. 자식이라는 게 어미 산소조차 편히 찾아갈 수 없는 게 당연해요. 주변 사람들 말로는 왕후가 완전히 폐인이 됐다고 해요. 술만 마시면 아버지를 찾는다고 하고 어머니한테 용서를 빈다고 한대요. 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제도 왕후를 봤어요. 회사 뒷골목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더군요. 이제는 그것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죠. 아내의 유골함 앞에서 매일 밤 이야기를 나눠요. 여보, 이제 그만할까? 하지만 아내도 알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 자식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영혼까지 망가질 때까지. 그게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니까요. 이제 회사는 더욱 크게 성장할 거예요. 아내의 이름으로 더 많은 장학생을 뽑을 거고, 더 많은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왕후가 지켜보게 할 거예요. 자기가 버린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평생 후회하며 살게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선택한 복수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영원히. 그 자식의 영혼을 갉아먹는 복수. 오래된 전신주가 기울어져 있는 동네 골목 어귀에는 늘 웅크리고 앉은 노숙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거지 영감이라 부르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분명 누군가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이기도 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배경 같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할아버지는 언제나 달아해진 점퍼를 걸치고 낡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골목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낮이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그맣게 손을 내밀어 동전 몇 개라도 얻으려 해봤지만 실제로 주는 이들은 드물었어요. 돈도 안 되는데 저 영감은 왜 저기 앉아 있는 거야? 오히려 조소 섞인 시선이 쏟아지곤 했죠. 할아버지는 평소 말수가 거의 없었고 곧게 핀 허리를 본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는 맨바닥에 깔아둔 종이 조각 위에 살포시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때로는 졸고 때로는 멍하니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죠. 바람이 차가워도 햇살이 쏟아져도 비가 내려도 한결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에게도 분명 사연은 있었답니다. 몇몇 호기심 많은 동네 아이들이 묻곤 했어요. 왜 맨날 여기 앉아 있어요? 할아버지는 대체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채 세상의 시선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고 싶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한 번은 슈퍼를 운영하는 아줌마가 참견 삼아 물었어요. 어르신, 저기 다른 쉼터나 시설로 가셔야지. 여기는 위험하고 춥잖아요. 그 말에도 할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일 뿐 속내를 전혀 내비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겨우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나올 듯 말 듯 희미하게 들렸죠. 난 이 자리가 좋네요. 그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아줌마는 좀 의아해하면서도 결국 갈 길을 갔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거지 영감은 그저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매일 있어도 똑같은 풍경, 혹은 불편해 보이는 감정 한 자락 정도. 그래서 사람들은 지나가다가도 고개를 돌렸고 가끔씩 훑어보며 비웃기 일쑤였어요. 마치 쓸모없는 늙은이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동네에 묘하게 낯선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어디선가 갑작스러운 소음과 말소리가 들렸고 평소 조용하던 골목길에 긴장감이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외국인이 이곳에 등장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오후 핫핑크색 캐리어를 질질 끌고 나타난 사람은 길고 휘어진 금발 머리의 외국인이었어요. 관광객인 듯 보였는데 어쩐 일인지 이 동네 골목까지 들어왔죠. 이방인이 등장하자 사람들이 호기심에 고개를 빼꼼 내밀었어요. 가게 앞에서 화초를 손질하던 아저씨도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를 구경하던 청년도 모두 그 외국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외국인은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분주하게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막상 어설픈 단어 몇 개라도 구사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내 외국인이 입을 열었죠. Excuse me, can I ask you something? 실례합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사람들은 그의 말소리를 듣고도 멍하니 굳어버렸어요. 영어를 쉽게 알아듣는 사람이 드물었거든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작게 읊조렸고 또 누군가는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말이야? 에이, 나는 몰라. 그 외국인은 곤란한 듯 시선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답답해했죠. 그때 구석에서 낮은 음성이 들렸어요. 길을 묻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 목소리가 난 곳을 돌아봤답니다. 그곳에는 늘 그 자리에 앉아있던 노숙자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다만 여전히 마른 체구로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죠. 외국인은 이내 할아버지를 향해 다가가며 간절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I'm trying to get to the train station, but I think I got lost. 기차역에 가려고 하는데 길을 잃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살짝 굳은 표정으로 일어나더니 모자를 벗고 외국인과 시선을 맞췄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한바탕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거지 영감이 뭘 안다고? 다들 비웃음 가득한 표정들이었죠. 그런데 예상을 깨듯 할아버지의 입술에서 또렷하고 유창한 영어가 흘러나왔어요. Yes, this area can be confusing. Let me give you directions. 네, 여기는 헷갈리는 골목이죠. 제가 길을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순간 온몸이 굳어져서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영어 발음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렸고 그의 태도는 부끄러움이나 두려움도 없어 보였어요. 골목 여기저기서 작은 탄식이 터져나오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양반이 영어를 해. 할아버지는 외국인에게 자세히 길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If you go straight this way, turn right, and go straight, it's 50 meters ahead. 이 길로 쭉 가신 뒤 오른쪽으로 꺾고 다시 직진하면 50m 앞에 있어요. 그 말에 외국인은 반색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Oh, thank you. I was really worried. Are you from around here? 아, 감사합니다. 정말 걱정됐어요. 여기 동네 분이신가요? 할아버지는 살짝 미소를 머금고 답했어요. It's been a while since I've been in this neighborhood. I'm glad I helped you. 이 동네에서 지낸 지는 좀 되었죠. 도움이 되어 다행이네요. 외국인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고 동네 사람들은 그제야 눈앞의 장면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 거지 영감이라고 비웃던 노숙자 할아버지가 평생 접해보지도 못한 듯한 유창한 영어로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묘한 감동이 뒤섞여 그 자리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답니다. Thank you so much. 그 사이 외국인은 연신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안내받은 길로 서둘러 떠났어요. 핫핑크색 캐리어가 거리를 따라 대굴대굴 끌려가고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외국인의 모습을 다 보낸 뒤 할아버지를 향해 우르르 몰려들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영어 할 줄 알아? 할아버지 언제 영어 배웠어요? 예전에 뭐 하던 분이셨나요? 약간의 두려움과 경외심이 섞인 질문들이 마구 쏟아졌어요. 평소라면 적막하게 고개를 떨구고 있던 할아버지는 조금 거북해 보이는 듯하지만
마치 피할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서 조용히 입을 열었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많겠지만 사실 난 오래전엔 영어 선생이었어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쳤죠. 사람들은 놀라 달아오른 표정으로 수군거렸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동네 골목에서 노숙을? 그런 의문이 가슴속을 맴돌았지만 대놓고 묻기에는 꺼림칙한 상황이었죠. 할아버지는 그런 이들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지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모든 걸 잃게 됐어요. 도망치듯이 한참을 떠돌다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요. 전부 놓아버리고 싶어졌는데 이상하게 이 길목이 편안하더군요. 동네 사람들은 그제야 할아버지를 다시 보게 됐어요. 냄새나고 허름한 옷차림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 빛났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 거예요. 참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아저씨들은 머리를 극적였고 아이들도 말없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비웃음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겨우 영어 한마디로 인해 상황이 순식간에 반전된 겁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전혀 거만해하거나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아까 다들 영어 못 알아들인 것 같았는데 사실 영어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람들 사이의 마음이 더 중요한 법이지요. 그 말에 골목을 지켜보던 이들 중 몇몇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그동안 무시해서. 아니, 뭐 죄송하네요. 라고 중얼거리다가 이내 말을 멈추었습니다. 비록 제대로 사과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뒤늦은 깨달음과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무표정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아련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 다시 앉았답니다. 예전처럼 땅바닥에 깔아둔 종이 조각 위였지만 이제 그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더 이상 함부로 비웃음을 보내지 않았죠. 오히려 무언가 알 수 없는 존중과 애틋함이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동네에는 작지만 서서히 변화하는 기류가 생겼어요. 누군가는 말없이 할아버지 옆을 지나갈 때 주머니에서 동전이나 지폐를 살짝 꺼내놓고 갔어요. 또 누군가는 가게에서 마실 것, 먹을 것을 사다 건네주곤 했어요. 영감님 드셔보세요. 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붙일 때도 있었죠. 물론 할아버지가 그때마다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굳게 닫힌 문틈에 약간의 빛이 스며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외국인이 다시 동네를 찾게 되었어요. 관광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지 잠시 들를 곳이 있어 온 듯 보였어요. 그는 골목을 두리번거리다가 할아버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곤 반가워하며 다가갔답니다. Hello again, sir. I found the station thanks to you the other day. 다시 뵙네요, 할아버지. 저번에 알려주신 덕분에 기차역 잘 찾았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답했어요. I'm glad to hear that. Did you enjoy your trip? 다행이네요.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둘은 잠시 영어로 근황을 주고받았어요. 이번에는 살짝 여유도 생긴 듯 외국인이 자기가 다녀온 관광지 이야기부터 한국에서 겪은 인상 깊은 경험을 들려줬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느새 둘러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어라고는 해도 그제는 알아듣지 못했던 말이었지만 오늘은 할아버지를 통해 조금씩 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동네 이장은 골목 사람들을 모아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외국인이 이 동네에서 맛있게 먹어볼 만한 음식을 추천해달라며 궁금해했기 때문이었지요. 동네 아주머니들과 아저씨들은 이것저것 음식을 해오기 시작했고 작은 골목에서 소소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전보다 깨끗해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했어요. 그 가운데 외국인은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답니다.
I'm looking for a souvenir for my family back home.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something authentic? 가족에게 줄 기념품을 찾고 있어요. 뭔가 이곳다운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알고 계시나요? 할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작은 시장 골목을 추천했어요. 그리고 함께 가서 물건을 골라주겠다고 했답니다. 사람들이 다시금 놀랐어요. 그 할아버지가 누군가를 위해 직접 나서서 뭔가를 해준다는 게 낯설게 느껴졌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나도 뭔가를 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묘한 감동을 느꼈어요. 어느새 폐가처럼 보이던 그의 눈동자에 작은 빛이 깃들어 있었어요. 옛날에 가르치던 학생들을 떠올린 것인지, 혹은 다시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찾은 것인지, 그의 얼굴은 한층 활기를 띠었죠. 외국인과 함께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며 할아버지는 상인들에게도 영어 통역을 해줬어요. 이 물건은 한국 고유의 수공예품이에요. 할아버지는 예전 교사 시절의 열정을 되찾은 듯 보였어요. 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그를 비웃던 과거가 떠올라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저런 분이었나? 그리고 며칠 뒤 외국인은 다시 기차역으로 떠나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작은 선물 몇 개를 챙겨줘서 그의 캐리어에 넣어주었고 할아버지 역시 바쁜 기색 없이 역까지 동행했답니다. 기차역 플랫폼에서 헤어질 때 외국인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을 전했어요.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changed how I look at this place. I'll never forget you.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동네에 대한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할아버지는 눈가를 살짝 적시며 작게 대답했어요. Thank you for reminding me that I still have something to offer. I won't forget you either. 제가 아직도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다시 깨닫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도 당신을 잊지 않을 겁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핫핑크색 캐리어를 끌고 차에 올라탄 외국인이 멀어져 갈 때까지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었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문득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동안 몰랐던 혹은 외면했던 할아버지의 존재가 이렇게나 큰 감동을 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더 이상 골목구석에 웅크려 앉아있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노숙 생활을 마치긴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움직이고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 우리 아이 영어 좀 봐줄 수 있을까요? 라고 청하면 기꺼이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엔 그저 막연히 시작한 일이었는데 아이들도 열심히 따르고 어른들도 의아해하면서도 기쁘게 지켜보았답니다. 어느덧 동네 구석에 틀어박혀 세상을 피하듯 살던 노숙자 할아버지는 조금씩 사람들 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주변 이들도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걸 더 이상 꺼려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세상이 그를 완전히 품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동네 작은 골목에서는 적어도 그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이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날의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 사이에선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지 말자는 말이 은근히 퍼져나갔죠. 어떤 아저씨는 술자리에서 몇 번이고 그 이야기를 자랑하듯 꺼냈습니다. 아, 그거지 영감이 말이야. 전직 영어 선생이라니까. 외국인이랑 얼마나 유창하게 대화를 하던지. 내가 진작 몰라봤구먼.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들도 맞장구 치며 그날의 감동을 다시 떠올렸어요. 진짜 대단하더라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 사람들 마음속에 남은 건 처음의 비웃음이 아닌 묵직한 깨달음과 묘한 뭉클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피어난 희망과 인정 속에서 노숙자 할아버지는 어제와는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세상 끝에 내몰린 듯 보이던 그의 인생에도 다시 따스한 빛이 비추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한 번 배워가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동네 골목,
기울어진 전신주 옆에서 다시 꽃 피울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은 노숙자 할아버지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길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그를 아직도 거지 영감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 말투조차 예전처럼 비웃음 섞인 느낌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정겹게 들렸죠. 상점 주인들은 우유나 두유 한 팩이라도 건네며 안부를 물었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활기차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골목 어귀 그 자리에 주로 머물렀지만 전과 달리 누군가가 다가오면 잠시 눈길을 들어받아 주었고 때로는 말을 섞기도 했어요. 마을 이장과 동네 사람들이 작은 잔치를 열었던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잔칫날에 만났던 외국인은 무사히 출국했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를 비롯해 도움을 준 동네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으면 꼭 이 동네에 들르겠다고 말이죠. 편지에 동봉된 사진에는 할아버지와 외국인이 함께 시장 골목에서 포즈를 취한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숙자 할아버지와 밝게 웃고 있는 금발의 외국인 여행자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따스했답니다. 그 사진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은 이제 할아버지에게 좀 더 다가갈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아이들의 방과 후 영어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가게에 외국인 손님이 찾아오면 황급히 달려와 부탁했어요. 할아버지, 통역 좀 해주세요. 내가 뭘 또? 할아버지는 무심하게 말하면서도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도움을 줬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 때문인지 친절을 베풀고도 불현듯 다시 우울해지거나 심드렁한 태도를 보일 때도 있었죠. 그래도 동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홀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려는 작은 노력들이 곳곳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날, 동네 골목으로 허름해 보이는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섰어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던 사람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운전석 문을 닫고 한참 동안 골목 곳곳을 살피더니 무언가 마음을 굳힌 듯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주변에서 늘 그렇듯 수다를 떨고 있던 아줌마들은 그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봤죠. 그 남자는 가까이 다가오다 마침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놀란 듯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를 불렀답니다. 선생님 맞으시죠? 사람들은 일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웬 낯선 사내가 할아버지를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다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궁금해졌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조금 당황한 기색으로 그 사내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윽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이놈 맞니? 그러자 그 남자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이 되었어요. 그가 바로 할아버지의 옛 제자였던 이노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할아버지에게 영어를 배웠던 학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세월에 묻혀 서로 소식을 잃고 말았던 모양이죠. 정말 선생님 맞으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노는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마치 마음 한편에 죄책감 같은 게 크게 자리한 듯 보였죠. 언제부터 여기에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되신 거예요? 이노의 목소리에 놀라서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저마다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시선들을 다 느끼면서도 대답을 쉽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그가 쓰고 있던 낡은 모자를 벗으며 입을 열었어요. 오래됐지. 거의 10년은 된 것 같구나. 자세한 사정은 말하고 싶지 않다만. 할아버지는 말을 하다 잠시 시선을 골목 어귀로 두었어요. 바람이 사늘하게 불어오면서 그의 낡은 옷깃이 흔들렸고 이노는 그런 할아버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민 한 명이 슬며시 다가와 이노에게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예전에 영어 선생님이었다고 하시던데 무슨 일인지 골목에 오셔서 지내신 지 꽤 되셨어요. 할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던 몇 가지 사실을 전했죠. 인호는 듣는 내내 한숨을 깊이 쉬었어요. 사실 인호 역시 오랫동안 선생님을 찾고 있었는데 도무지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인호가 잘 지냈니? 그저 평범하게 살았어요. 인호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왜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내몰렸을까라는 의문과 미안함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죠. 인호가 돌아가고 난 뒤 동네 분위기는 한층 더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가득해졌어요. 그 낯선 중년 남자가 누구였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조금씩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대충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어요. 아, 옛날에 할아버지한테 영어를 배웠던 제자였구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호는 다시 골목을 찾아와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답니다. 선생님, 저희 회사에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조금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했어요. 회사 봉사활동이라니 자기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죠. 그러자 인호는 설명했어요.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노인복지와 연계된 활동도 있어요. 선생님이 괜찮으시다면 잠시라도 시설에 들어가 몸을 추스르고 혹은 필요하면 심리 상담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이 동네 골목을 떠난다는 생각 자체가 그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죠. 익숙하면서도 오랫동안 의지해온 이 공간을 벗어나 낯선 환경으로 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자신을 외면해온 세상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상처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맙다. 인호야, 그렇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구나. 할아버지는 한껏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록 그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인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틈나는 대로 동네를 찾아와 할아버지에게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 함께 호떡도 사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문법 덕분에 제가 대학 입시 때 영어 점수를 크게 올렸어요. 결국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게 됐고요. 인호는 말을 하며 웃어 보이기도 했죠. 그럴 때면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짓고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잘 됐다. 그 속에는 제자의 성장에 대한 뿌듯함과 한편으로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었구나 하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아이들이 방과 후에 몰려와 할아버지에게 영어를 가르쳐달라 부탁했어요. 사실 그 아이들은 학교 영어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편이었는데 영문법이나 단어를 어렵게 느끼고 있었죠.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학교 선생님이었다 하시니 한번 가보렴. 동네 어른들은 등을 떠밀었고 아이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골목을 찾아온 거예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조금 당황했지만 아이들이 커다란 눈으로 가득한 호기심을 보내오자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래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 시절의 열정이 서서히 피어오르는 기분이 들었죠. 마침 골목 근처 작은 창고를 마을 이장이 임시 교실로 빌려줬어요. 낡은 탁자와 의자 몇 개를 들여놓고 아이들은 거기에 모여 앉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자, 알파벳부터 다시 한번 다져볼까? 할아버지는 칠판 대신 낡은 종이 박스를 펴서 간단한 표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와, 할아버지 글씨 되게 예쁘다. 아이들은 탄성을 질렀죠. 언제 이렇게 진지하게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생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발음을 교정해주고 기초 단어를 설명하며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모습이 오래전 교단에서의 그를 떠올리게 했죠. 한창 수업을 하던 중 잔뜩 달아오른 아이들 중 하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제 외국인 오면 우리도 좀 말할 수 있겠죠? 할아버지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열심히만 한다면 어느 날 분명히 말할 기회가 생기겠지. 그날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고서도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내일도 또 오면 안 돼요? 할아버지는 가볍게 예스라고 대답했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박수를 치다시피 하며 달려나갔죠. 그 모습을 지켜본 동네 주민들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노숙자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그가 이제는 동네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버려진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듯이 그동안 숨어있던 그의 재능과 열정이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인호는 또 한 번 회사 동료들과 함께 골목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사회복지단체 관계자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만나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저희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노숙인을 위한 임시 보호 시설도 있고 재취업 지원이나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물론 강제로 권유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동네 이장과 주민들도 한자리에 있었어요. 모두가 이제 할아버지도 조금은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누었죠. 할아버지는 모자를 벗고 여러 생각을 하는 듯 바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난 아직 이 자리가 좋구나. 하지만 너희 뜻도 고맙게 생각한다. 이제 조금씩 마음의 짐도 덜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 말에 인호와 동료들은 희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껏 열린 대화 끝에 우선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부터 점검해 보기로 했어요. 봉사단체에서 연결해준 의사 선생님이 동네 보건소에서 간단한 검진을 해주었고 할아버지는 큰 이상은 없지만 영양 상태가 나쁘고 허리가 안 좋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죠. 다행히 주민들과 단체의 협력으로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간간히 보건소에 들러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교실로 쓰이던 작은 창고 안에 시끌벅적하게 아이들이 모였어요. 오늘은 영어 수업 대신 마을 어른들이랑 아이들이 모두 모여 파티를 열기로 한 날이었죠. 자그마한 축제처럼 간식을 준비하고 애들끼리 만든 손글씨 카드와 그림도 벽에 붙였어요. 우리 선생님, 너무 멋져요. 라고 써있는 문구 위에 할아버지 얼굴을 귀엽게 그려놓은 아이도 있었죠. 할아버지는 처음엔 쑥스러워했어요. 내가 뭐라고 이런 걸 해주냐? 그런데 아이들과 주민들이 모두 반짝이는 눈빛으로 자신을 반겨주자 이번에는 모자를 벗어든 채 살포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봤지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들, 음식을 나눠주는 아주머니들, 수줍게 웃어 보이는 청년들, 그리고 자신을 여전히 할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존중해주는 수많은 시선들. 그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축제 중간에는 아이들이 준비한 작은 연극도 있었어요. 영어를 배운 뒤 살짝 응용해 본다고 Hello, how are you? 이런 대사를 어설프게 주고받는 모습이 귀여웠죠. 할아버지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어요. 주변에서도 웃음꽃이 피어나고 모두가 마음속으로 사람이 함께 만든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즈음 인호가 조심스레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어요. 선생님,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동네 분들도 다들 선생님을 도와주고 싶어 하고 또 선생님이 여기서 기쁜 마음으로 지내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여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싫지는 않다. 예전에는 모든 걸 잃어버린 기분이라서 세상에 등을 돌리고 싶었지.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구나. 인호는 그 말을 듣고 환한 웃음을 띄었어요. 그럼요. 아직 선생님께서 세상에 주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저처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에
새 길을 찾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골목 구석에서 세상을 등지고 지낸 그의 마음 한켠에 누군가를 다시 도울 수 있다는 확신이 찾아왔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벅찬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인호와 동네 주민들 그리고 사회복지단체의 도움으로 창고 교실을 좀 더 제대로 개조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비록 거창한 시설은 아니지만 바닥 공사를 하고 간단한 칠판을 달고 책걸상을 새 것으로 들이면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마을 이장이 그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전하자 할아버지는 살짝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그게 가능하겠나? 물론이죠. 다들 뜻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이미 인호 씨 회사에서도 기부해주겠다고 하던 거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세상에 버려진 듯 살던 그가 이렇게까지 주민들과 제자가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문득 과거의 상처들이 아프게 떠오르면서도 이제 그 상처에서 벗어날 때가 된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잠시 골목을 둘러봤어요. 허름한 전신주와 낡은 담장, 그리고 그 너머로 아이들의 한박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한평생 자신의 능력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여겼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견뎌온 자신을 이제는 조금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좋다. 해보자꾸나. 할아버지의 짧은 동의 한마디에 이장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자세한 건 다 같이 의논해 봅시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모여들어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인호와 단체 관계자, 동네 이장과 주민들은 합심해서 창고 교실을 깔끔하게 꾸며냈어요. 벽에는 예쁜 칠을 하고 바닥에는 단열재를 깔아 좀 더 따뜻하게 만들었죠. 할아버지는 계속 그 과정을 지켜보다가 문득 자신도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허리가 아프긴 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와주고자 솔선수범했습니다. 어딘가 낯선 활기가 그를 감싸고 있었죠. 드디어 얼추 모양새가 갖춰졌네요. 수고를 마친 동네 아저씨가 땀을 훔치면서 말했어요. 아이들은 어느새 교실 안에 몰려들어 새 의자에 앉아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칠판 한쪽에는 커다랗게 써진 글씨가 예쁜 장식과 함께 걸려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그걸 보다가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과 인호와 단체 직원들은 새로 꾸며진 교실에서 작게 자축 파티를 열었어요. 축하 케이크까지는 아니었지만 각자 가져온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나누며 서로 수고했다며 웃고 떠들었죠. 그리고 파티가 끝나갈 무렵 인호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곳을 임시로라도 선생님이 직접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식 학교는 아니어도 방과 후 아이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실 수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할아버지에게 영어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고 그 효과도 좋아서 부모들 사이에서 할아버지 과외가 은근한 화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꺼내는 말이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난 아직 무서워. 내 과거가 내가 이곳에서 정말 다시 설 자리가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혹여나 또 실망을 끼치게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에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정사가 꼬이고 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얽혀서 결국 교직을 내려놓아야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그 억울함을 풀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자신이 점점 하찮은 존재로 느껴졌다 했죠. 그러다가 결국 길 위에 나앉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듣는 동안 주민들도 인호도 모두 잠자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함부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 상처가 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다 인호가 조용히 손을 뻗어 할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을 향해 느끼는 감정은 존경이에요. 꼭 무언가를 잘못해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되신 게 아니라 어쩌면 불운한 사정과 억울함이 겹친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의 가치가 사라진 건 절대 아니잖아요. 옆에서 듣고 있던 이장도 힘주어 덧붙였어요. 맞아요. 할아버지는 이미 이 동네 아이들에게 소중한 선생님이 됐어요. 우리 모두가 그걸 느끼고 있고요. 어르신, 두려워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와 함께 천천히 가시죠. 그 말에 할아버지는 작게 숨을 들이마시고 거친 숨을 내쉬며 주변을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굳어있던 표정을 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고맙다. 나 다시 한번 믿어보아. 그 한마디가 모두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인호와 주민들은 잔잔하지만 뜨거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서서히 눈물을 닦으며 비로소 어딘가 가벼워진 표정을 지어 보였죠. 그렇게 동네 작은 창고 교실은 할아버지의 재능과 주민들의 지원이 더해져 소규모 방과 후 영어 교실로 자리 잡게 됐어요. 처음에는 열댓 명밖에 안 되던 아이들이 어느새 20명, 3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근처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부모와 아이들이 생겨났어요. 누군가는 저기 노숙자 할아버지가 영어를 가르친다며? 라고 반신반의하며 왔다가 직접 수업을 보고는 감탄 섞인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수업이 없는 날이면 할아버지는 인호나 복지단체 관계자와 함께 보건소나 상담센터를 드나들며 몸과 마음을 점검받았어요. 여전히 골목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었지만 점차 작은 원룸 하나를 얻어 입주하는 문제도 논의 중이었죠. 방값은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대줄 테니 달마다 조금씩만 내셔도 돼요. 주민들이 호의를 베풀었지만 할아버지는 그 호의가 큰 부담이 될까봐 고민을 거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정성이 너무나 감사했고 할아버지도 이젠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나도 조금씩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있구나. 조만간 하나 얻으면 그래 조금은 편안한 곳에서 지내봐야겠지. 스스로 중얼거리면서도 할아버지는 어느새 마음속에 싹튼 희망을 느꼈어요. 그동안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동네 주민들과 인호, 그리고 사회복지단체의 응원과 지원이 등을 떠밀어주고 있었죠. 과거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날들이 있을 수 있음을 할아버지는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외국인 여행자가 다시 마을에 들렀어요. 그의 소식은 편지로만 종종 전해졌는데 이번에는 직접 방문한다고 예고도 없이 찾아온 거예요. 다시 한번 핫핑크색 캐리어를 끌고 골목 어귀에 나타난 그는 주말 영어 교실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단어장을 펴고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Wow, this is amazing. You have your own class now? 와, 놀라워요. 직접 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할아버지는 그 외국인을 알아보고 기쁜 표정으로 맞이했어요. Welcome back. It's good to see you again. Yes, things have changed a lot since you left. 돌아왔군요. 다시 보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변화가 있었죠. 외국인은 교실 안을 둘러보며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손을 흔들어 줬어요. 아이들도 신기해하며 다가왔고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몇 마디 영어로 말을 건네니 외국인은 더 크게 반가워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You're teaching them so well. They're already speaking English confidently.
아이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영어를 자신있게 말하다니 대단한 실력이네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They're doing well on their own. I'm just guiding them a bit. 아이들이 워낙 잘 따라와 주니 난 그저 조금 도와줄 뿐이죠.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민들도 함께 모여들어 다시 한번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외국인도 자신이 가져온 조그마한 기념품을 건네며 말했어요. This is for your class. Maybe you can use these pictures of my hometown for a lesson. 이건 수업 시간에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제 고향 사진인데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고맙네. 할아버지는 사진들을 넘겨보았고 이번에는 새로운 수업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 눈빛이 반짝였어요. 이렇듯 노숙자 할아버지로 불리던 분의 삶은 서서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기울어져 있던 전신주 옆, 언제나 구부정하게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도 이제는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잦아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할아버지는 그 손을 잡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만한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고 있었죠. 물론 가끔씩 그는 그늘진 얼굴로 혼자 있고 싶어하는 날도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불쑥 찾아와 마음을 짓누르거나 주변의 호의가 너무 커서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죠. 그럴 때면 그는 골목 구석진 곳에서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 곱씹었답니다. 그러나 이젠 예전처럼 그 골목 구석에 자신을 가두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어딘가로 나아가 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으니까요. 이노 역시 꾸준히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둘은 종종 옛날 이야기로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곤 했죠. 어떤 날은 이노가 마트에서 장을 봐와서 허름한 취사도구 하나로 간단한 식사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 녀석 예전엔 공부만 하던 꼬맹이였는데.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웃었고 이노는 존경을 표했어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결국 동네 주민들과 복지단체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할아버지는 작은 원룸을 얻어 그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됐어요. 골목 길바닥에서 지낸 시간이 워낙 오래되어서 문득 내 집이라 불릴 만한 공간이 생기는 일이 낯설면서도 무척이나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작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고 낡았지만 정성껏 빌려온 가구들을 하나씩 배치해 나갔어요. 모자라는 살림살이는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보태어 주었고 필요한 물건도 기증받았죠. 이러다 곧 살림이 넘치겠는걸. 할아버지가 머쓱해하자 이장이 말했어요. 아이, 아무 걱정 말고 그냥 받아주세요.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들 위해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입을 꾹 다물고 어딘가 울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시간은 흐르고 마을의 일상은 조금씩 발전을 거듭했어요. 아이들은 주 3, 4회씩 방과 후에 새 교실에 모여서 영어뿐 아니라 다른 활동도 함께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외국인과 편지를 주고받아 보거나 간단한 영어 일기를 써보는 시기였죠.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부신 열정을 다시금 가슴속에 품었습니다. 한편 할아버지가 받던 물리치료와 상담도 조금씩 결실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허리 상태는 아주 좋아지진 않았지만 최소한 장시간 서 있거나 걸어 다니는 게 과거보다 수월해졌고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 역시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죠. 복지단체에서는 그에게 더 안정된 일자리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어르신, 혹시 정식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라는 제안이 들어왔지만 아직은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어요. 난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이 작은 교실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나한테는 더없이 소중합니다. 그 한마디에서 복지단체 직원도 선생님의 고집과 진심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결국 그 직원은 손을 내밀었죠. 할아버지는 그 손을 힘주어 잡으며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인호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해왔어요. 선생님, 교단에서 명예회복을 해보시면 어떠세요? 예전에 잘못된 누명과 억울함이 풀리지 않은 채 사표 처리가 된 할아버지의 기록을 지금이라면 다시 조사해서 바로잡을 수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인호는 예전 학교 교장 선생님과 연락을 시도해봤고 할아버지 사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할 준비까지 해두었다고 했죠.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지나간 일이고 세상을 향한 기대를 접은 지 오래였는데 굳이 그 억울함을 다시 끄집어내서 무엇을 할까 싶었을지도 모르죠. 동네 주민들도 모두 할아버지의 의사를 존중하며 말했어요.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금도 행복하게 사시잖아요. 하지만 인호는 여전히 간절한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저나 동창들 중 선생님께 큰 신세를 진 친구들이 많아요. 다들 그 억울함이 풀리길 바랍니다. 단순히 명예회복이 아니라 선생님이 상처 입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리고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한번 해보자꾸나. 이젠 도망치지만은 않을 거다. 인호는 눈을 빛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또다시 마음이 무겁고도 가벼워지는 묘한 기분을 느꼈죠. 오랜 시간 묻어둔 과거를 다시 들춰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젠 단지 피하고만 싶지는 않았어요. 자신을 믿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으니까요. 여기까지가 노숙자 할아버지가 작은 교실을 이루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며 차츰 삶을 되찾아가는 과정의 또 다른 장면이에요. 아직도 그는 길에서 보낸 세월만큼이나 깊은 상처를 완벽히 떨쳐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난관과 감정의 소용돌이가 찾아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아버지는 새로운 거처에서 새벽이면 일찍 눈을 뜨고 동이 트기 전에 골목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예전처럼 교실로 가서 칠판을 닦고 분필을 정리합니다. 아이들이 오면 한 명 한 명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발음을 바로 잡아주며 잘못된 문법을 수정해주고 작은 칭찬으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죠. 그러는 사이 아이들도 할아버지도 한층 밝은 미소를 찾게 됩니다. 그러다 가끔 모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햇빛이 쨍쨍한 날, 할아버지는 골목 어귀에 가만히 서서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바라봐요. 그러면 마치 긴 터널을 지나온 자신의 과거가 주마등처럼 떠오르지만 동시에 현재의 따뜻함이 어깨를 감싸듯 안도감을 줍니다.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는 늘 중얼거립니다. 그래, 인생이란 결국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도 잠시. 선생님, 저 영어 단어 외워왔어요. 그 곁으로 아이들이 몰려들면 할아버지는 반가운 얼굴로 돌아서죠. 오, 어디 한번 들어보자꾸나. 그는 자신의 삶이 조금 늦었지만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껴요. 그리고 이 동네의 사람들, 옛 제자,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 덕분에 삶의 마지막 장면이 결코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조금씩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그를 거지 영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신 영어 선생님이라 부르거나 혹은 그냥 할아버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물론 옛날처럼 건넌길에서 무심결에 할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조차도 농담 섞인 애칭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그가 처음 이 골목에 등장했을 때의 쌀쌀맞고 무심한 시선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그가 걸어가면 누군가 먼저 다가와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았듯 앞으로도 크고 작은 파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파도를 함께 넘어줄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구원인 거죠. 할아버지는 오래된 노숙 생활로 생긴 끊임없는 공허와 불안을 아이들의 웃음과 마을의 인정, 그리고 제자들의 진심으로 조금씩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숙자 할아버지의 인생은 또 다른 장을 열고 있어요. 삶의 끝자락에서 핀 작은 희망이 동네 골목길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함께 꽃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꽃은 꾸준히 물을 주고 보살펴주는 이들이 있는 한시 들지 않을 거예요. 늘 그랬듯 인생의 무대 뒤편에는 수많은 사연과 상처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상처는 깊게 새겨져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연은 희미해져 언젠가 잊힐 것 같아 보이죠. 그래도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진심으로 연결되는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늘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어요. 작은 가능성이더라도 누군가의 손길이 닿으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커질 수 있답니다. 이 마을의 풍경도 그런 진심의 힘을 증명하고 있죠. 골목 어귀, 오래된 전신주 옆에 늘 웅크리고 있던 노숙자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안타까운 과거로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를 돕기 위해 손을 내민 사람들, 그리고 그 손을 받아들인 할아버지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가 점점 더 큰 빛이 되어 골목을 밝히고 있으니까요. 그 자리는 이제 더 이상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따스한 시선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깃든 특별하고 소중한 공간이 되었답니다. 오늘도 골목 어귀에는 환한 햇살이 깃들어 있어요. 그 빛 속을 가르며 아이들이 영어책을 꼭 끌어안고 힘차게 달려옵니다. 책장을 넘기고 종이에 적힌 문장을 복습하며 활기차게 외치죠. 선생님, 저 어제 배운 거 다시 해봤어요. 잘했나요?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천천히 허리를 펴요.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죠. 잘했어. 그런데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같이 한번 해볼까? 우린 아직 배우고 나눌 게 정말 많단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활짝 웃으며 다시 책장을 넘겨요. 네, 더 열심히 해볼게요.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골목에 가득 피어나는 새싹처럼 생기가 넘쳐나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짓죠. 그의 눈빛은 어느새 훨씬 더 부드러워져 있고 얼굴에는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어 있어요. 이 골목은 이제 단순한 길이 아니에요. 여기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할아버지의 지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 있거든요. 시간이 흘러도 이곳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오늘도 골목 어귀의 햇살 아래에서 서로를 향한 진심이 잔잔히 스며들고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이 마을이 품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겠죠.